희생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호화로운 결혼식장. 딸의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한 어머니는 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그녀를 가리키며 하객들 앞에서 저 사람은 그냥 웨이트리스일 뿐입니다. 라고 조롱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욕감에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때 한 하객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저분 TV에서 봤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사위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내몰렸을 때 당신은 계속해서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딸의 행복이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이제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설한, 올해 60이 넘었습니다. 자식들만 잘 키워내면 내 인생은 여한 없이 원만하게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내가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서 반드시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은 제 외동딸 이은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신라호텔. 눈부시게 화려하고 기품이 넘치는 곳이었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마치 얼어붙은 눈물방울처럼 묵직하게 빛났고 입구에서부터 주빈석까지 이어진 붉은 카펫은 너무나 푹신해서 밟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냉방이 너무 강해 맨살에 소름이 돋았고 공기 중에 가득한 백합 향기는 숨이 막힐 듯 진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제공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잘 맞았지만 옷감이 뻣뻣해서 목깃이 목을 쓸어 불편했습니다. 제 일은 하객들의 샴페인 잔이 항상 채워져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에서 제 신분은 웨이트리스였습니다. 저는 은색 쟁반 위에 자잘한 기포가 올라오는 샴페인 잔 10대 개를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지난 20여 년간 제가 걸어온 인생길처럼 가볍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길이 험난해도 손에 든 것을 쏟아서는 안 되니까요. 주빈석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제 사위, 최건우가 미국에서 데려온 사업 파트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양복을 빼입고 있었고 손목의 시계는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제 사위 건우는 잔을 들고 만면에 웃음을 띤 채 그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을 입은 모습이 과연 인물은 인물이었습니다. 제 딸 윤주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활짝 핀 치자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저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한 가닥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건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몸에 걸쳐진 검은 유니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웃으며 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주변 몇 테이블의 사람들이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장모님은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주 프로페셔널하십니다. 그 순간 제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멈춰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농담을 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신 걸 보고 직업병이 도지셨나 봅니다. 직접 서빙해야 마음이 놓이신다네요. 한국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은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그 테이블의 사람들은 동조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조금도 거슬리지 않았고 심지어 예의 바른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소리가 시뻘겋게 달궈진 바늘이 되어 무자비하게 귓속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정지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오직 쟁반의 차가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감각과 제멋대로 떨리는 손 때문에 잔들이 부딪히며 내는 미세한 소리뿐이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마치 저의 창피함을 위해 연주되는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뺨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기는 피부 속에서부터 타올라 순식간에 얼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귓불까지 화끈거렸죠. 제 얼굴이 사람들 앞에서 딱이라도 맞은 것처럼 새빨개졌을 거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직업병, 서비스 정신. 제 20년의 희생이 그의 눈에는 고작이 몇 마디 단어에 불과했던 겁니다. 돌아서서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쟁반의 술을 전부 그의 점잖은 얼굴에 끼얹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윤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웨딩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이는 저를 보지도 건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그저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의 모든 분노와 서름이 순식간에 불 꺼진 재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주 길게, 마치 지난 20년간 딸을 위해 숨 쉬어온 것처럼 길게요. 가슴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를 억지로 짓눌러 내렸습니다. 저는 그 테이블의 손님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마 제 평생 지어본 표정 중 가장 흉측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려 제 두 다리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밑에 붉은 카펫이 갑자기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제가 거의 버티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 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노신사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김진태 감독님이셨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분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뵙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늙으셨지만 렌즈 너머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더군요. 지금 그 눈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멸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깊은 충격과 비통함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듯한 외침처럼 제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의 모든 소음, 하객들의 웃음소리, 건우의 목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고요해졌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와 뺨을 태우는 굴욕적인 열기만 남았습니다. 그 뜨거운 감각, 숨막히는 침묵은 아주 오래전의 어느 오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오후를요. 그날 오후에도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가랑비였죠. 저는 갓세살이 된 윤주를 안고 장례식장 문 앞에 서서 제 남편이 서방을 태운 연구차가 천천히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차의 헤드라이트는 두 개의 희미한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이 서방은 사진작가였습니다. 재능은 많았지만 명이 짧았죠. 교통사고로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 이름은 박설안이 아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사람들은 저를 설안 혹은 설안 씨라고 불렀죠. 저는 배우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30여 년 전에는 저도 꽤 이름이 알려졌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역할도 몇 개 맡았었죠. 대부분 겉은 연약하지만 속은 강인한 여자 역할이었습니다. 항구의 황혼이라는 영화가 기억납니다. 저는 거기서 부두 노동자의 아내 역을 맡아 매일 저녁 바닷가에 서서 남편의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영화로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셨죠. 저는 연기를 사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건 정말 기묘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게 여러 개의 목숨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희로애락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았죠. 이 서방은 늘 저를 연기광이라며 놀렸습니다. 우리는 촬영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메고 있었고 저는 렌즈 앞에 서 있었죠. 그의 렌즈는 항상 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포착해냈습니다. 우리는 성대한 결혼식 없이 영화계 친구 몇 명을 불러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을 대신했습니다. 소박했지만 아주 따뜻했죠. 윤주의 탄생은 우리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빠 성을 따라 이씨가 되었죠. 저는 늘 윤주가 좀 더 크면 촬영장에 데려가서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도 이 빛과 그림자의 세계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방이 떠나고 그 비 내리던 오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잠든 윤주를 안고 우리가 새들어 살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창밖의 빗소리와 딸아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릴 뿐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긴 속눈썹은 작은 붓처럼 가끔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침대 곁에 앉아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불깃을 꽉 쥔 아이의 작은 손을 보며 이제 이 손은 나 혼자 잡아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살짝 벌어진 입술을 보며 앞으로 배가 고프면 엄마를 부를 것이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울며 엄마를 찾을 것이며 기쁠 때도 웃으며 엄마 품에 안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무대는 더 이상 촬영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무대는 바로 눈앞에 이 작은 침대였습니다. 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두 노동자의 아내도 용감한 여학생도 아닌 바로 어머니, 싱글맘이었습니다. 연기는 온전히 몰입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촬영장에서 다른 사람의 희로애락을 연기하면서 집에 있는 딸이 밥은 잘 먹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 걱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모나 친척집을 전전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습니다. 정시에 퇴근해서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고 숙제를 봐줄 수 있으며 아이가 아플 때 바로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요. 일주일 후 저는 매니저에게 은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척 놀라며 저를 오랫동안 설득했습니다. 제 배우 인생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했지만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 딸에게는 제가 필요해요. 저는 모든 의상과 대본, 사진들을 큰 상자에 담아 침대 밑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에서 배우 설아는 사라지고 어머니 박설아니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구한 직업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웨이트리스였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인테리어가 아주 화려했고 손님들은 모두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월급에 팁을 더하면 우리 모녀가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째, 근무 시간이 고정적이어서 오전에는 윤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유는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모두가 조용히 속삭이는 그곳에서 저는 그저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접시를 나르는 웨이트리스일 뿐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삶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저는 윤주가 언론의 관심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왕년의 여배우, 생활고에 시달려 레스토랑 웨이트리스로 전락 같은 기사를 쓸까봐 두려웠습니다. 딸의 친구들이 저 애엄마가 신문에 나온 그 사람이래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평범하고 조용한 어린 시절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윤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첫날, 제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의 책가방은 등보다도 넓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이가 세 걸음 걷고 한 번씩 뒤돌아보며 학교로 들어가는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가 팁을 모아 아이에게 사준 첫 중고 피아노도 기억납니다. 아주 낡아서 몇몇 건반은 소리가 이상했지만 윤주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매일 하교하면 제일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아 작은 손으로 서툰음들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 제가 첫 등록금을 내주던 날도 생각납니다.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 한 푼 한 푼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매일같이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맞이하는 미소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윤주는 어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해 번듯한 직장을 구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예뻐지고 독립적으로 변해갔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저녁, 퇴근한 아이의 얼굴이 전에 본 적 없는 빛으로 환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름은 최건우야.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왔어. 딸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행복을 보며 제 마음에도 꽃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20년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마침내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딸의 얼굴에 어린 행복만을 보았을 뿐 그 행복의 빛 뒤에 숨겨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미세한 그림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건우를 정식으로 만난 것은 윤주가 결혼하겠다고 말한 후였습니다. 장소는 건우가 정한 청담동의 한 고급 철판구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눈앞의 철판만 환하게 빛나는 곳이었죠. 요리사가 눈앞에서 요리해주는 코스 요리 가격이 제가 레스토랑에서 반달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위해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짙은 남색 원피스를 꺼내 몇 번이고 다렸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점잖은 옷이었죠. 건우는 사진보다 키가 더 크고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는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니, 자기 얘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첫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는 뉴욕에서의 사업 얘기, 그가 아는 유력 인사들 얘기, 최근에 따낸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말투는 아주 담담해서 마치 당연한 일을 얘기하는 듯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주는 그의 곁에 앉아 숭배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고개를 돌려 제게 웃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엄마, 이 사람 정말 대단하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건우는 제게 단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집게로 막 구워낸 최고급 한우를 제 접시에 놓아주며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윤주한테 듣기로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하셨다고요? 네, 오래 일했지요. 아, 고생하셨네요. 그는 그 세 마디를 끝으로 고개를 돌려 윤주와 신혼여행으로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갈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에 대한 모든 것은 고생하셨네요 라는 말로 전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접시 위에 소고기를 보았습니다. 마블링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고 입에 넣으니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입안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집에서 제가 직접 끓인 돼지고기, 김치찜이 그리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주가 화장실에 간 사이 레스토랑에는 저와 건우만 남았습니다.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닫고 몸을 살짝 제 쪽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상의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 세부 사항에 대해 얘기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게, 아시다시피 저와 윤주의 결혼식은 좀 성대하게 치러질 겁니다. 제 쪽에서는 사업 파트너들도 많이 오고, 좀 지위가 있는 분들도 미국에서 오시고요. 저는 그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윤주의 체면을 위해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용어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제 말씀은 결혼식 날 어머님께서는 그냥 신부 측 하객으로만 참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굳이 어머님이 윤주 엄마라고 소개하지 않는 걸로요. 그는 아주 천천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예의 발랐지만 그 모든 단어는 작고 차가운 끌이 되어 제 심장을 한 번씩 쪼아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모가 20년 동안 웨이트리스로 일한 여자라는 사실을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라는 어머니가 자신과 윤주의 체면을 구길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을 진심인 척하는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눈앞에 이 젊은이가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반응이 없자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서요. 걱정 마세요. 저와 윤주가 앞으로 정말 잘 효도하겠습니다. 효도. 참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불길을 마침 꺼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4글자였습니다. 저는 따지지도 의심하지도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윤주가 돌아왔을 때 우리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두 분 무슨 얘기하셨어요? 건우는 즉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께 결혼식 날 꼭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지. 우리 가장 중요한 귀빈이시니까. 그 말을 듣는 제 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윤주는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계속해서 캐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건우의 말을 아주 가볍게 전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제 손을 잡고 건우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 엄마가 괜히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질문받고 불편해하실까봐 그런 걸 거야. 나중에 꼭 잘해드리겠다고 했어. 저는 아이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화 안 났어. 엄마 다 알아. 저는 정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여기서 버틴다면 아이는 고통스러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예전에 일했던 레스토랑으로 찾아갔습니다. 옛 동료는 이제 지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그 결혼식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척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자격으로 맨 앞줄에 설 수 없다면 뒤에서 제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조용히 제 딸이 행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요. 지배인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침대에 누워 창밖의 고요함에서 서서히 새소리와 차소리로 채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옷장을 열자 딸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맞춘 호수색 한복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제 저축을 털어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사준 비싼 옷이었습니다. 옷감의 자수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놓아 아주 섬세했습니다. 저는 이 옷을 입고 혼주석에 앉아 제 딸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얼마나 기품 있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매끄러운 옷감을 부드럽게 쓸어 보았습니다. 제 지금 심정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5분쯤 바라보다가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옷장 다른 편에서 제게 너무나 익숙한 검은색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셔츠는 여러 번 빨아 희끗희끗했지만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도 없이 틀어 올려 망으로 고정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누가 봐도 전문적이고 단정한 웨이트리스였습니다. 오늘이 제 딸이 시집가는 날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신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연회장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청소 직원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임시 직원들과 함께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앞치마와 쟁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로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식기를 놓고 와인잔을 닫고 냅킨을 아름다운 장미 모양으로 접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유리잔 하나하나를 불빛에 비춰보며 지문이나 물자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나이프와 포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했습니다. 장미 냅킨은 각을 살려 접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윤주 또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놀림이 능숙하고 빠르자 감탄하며 비결을 묻기도 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일 오래 하셨나 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래 했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정신을 손끝에 이 사소한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이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면 마음속의 거대한 공허함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처럼요. 피로연 시작 30분 전쯤 연회장 옆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주가 드레스 자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이를 공주처럼 아름답게 꾸며놓았지만 얼굴에는 신부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곧장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신부가 들어온 것을 보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넓은 준비 공간에 우리 모녀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 와서 아무 말 없이 두 팔을 벌려 저를 꽉 안았습니다. 비싼 레이스 너머로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이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을 들어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너무 매끄러워 제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오늘은 좋은 날이잖니. 울면 화장 번져서 안 예뻐. 저는 아이의 얼굴을 들어 올려 엄지손가락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엄마인 내가 좀 서러운들 무슨 대수랴. 아이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의식이 시작된다며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세 걸음 걷고 한 번씩 뒤돌아보며 떠났습니다. 아이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준비실 문틈으로 몰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제 딸이 당숙의 팔짱을 끼고 붉은 카펫을 밟으며 단상 위에 서 있는 그 남자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명이 아이를 비추자 머리에 베일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검은 유니폼을 입은 한 어머니 또한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은 제멋대로 흘러내려 시야를 흐렸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건우가 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은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그의 파트너들의 반응을 기억합니다. 몇몇은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고 시선은 저를 피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여 자기 접시에 음식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 물정의 밝은 사람들이니 그 말에 담긴 경멸적인 뉘앙스를 당연히 알아차렸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져 눈밭에 버려진 사람처럼 춥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돌려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여기를 떠나자 아무도 없는 구석에 숨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김진태 감독님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평온하게 자기 앞에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건우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김 감독님은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셨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건우 테이블의 사람들도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건우도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그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김 감독님,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김 감독님은 그의 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의 모든 사람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명확해서 마치 소란스럽던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최건우 씨, 오늘 당신 결혼식에 와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모두가 그를 주목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천천히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오늘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 던져져 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여전히 보석이라는 걸 배웠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김 감독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듯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감독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김 감독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오. 그는 제 쪽을 턱으로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방금 당신이 웨이트리스라는 세 글자로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린 저분, 이름은 박설안입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건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감독님의 목소리는 쇠북소리처럼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만든 영화 항구의 황혼의 주연이었어. 그 시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녀가 연기한 인물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지 아시오? 그녀는 내가 본 배우 중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소. 김 감독님의 시선은 두 자루의 검이 되어 건우를 향해 곧장 날아갔습니다. 예술가의 존엄, 그리고 한 어머니의 희생은 당신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당신의 그 얄팍한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몇 초 후 사람들 사이에서 억눌린 웅성거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설안? 그 박설안 말이야? 생각났어. 세상에, 진짜 그분이네.
나 어릴 때 그 영화 봤는데 아직도 기억나.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저는 많은 하객들, 특히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 깨달음, 그리고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화면을 넘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 누군가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 진짜야.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후보였어. 그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허리를 폈습니다. 주빈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건우의 얼굴은 이제 안 좋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건 창백함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든 위장이 벗겨진 후에 낭패감과 공포였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 윤주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웅성거리는 하객들을 보지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남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오직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 아이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충격, 안타까움, 죄책감,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맑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마치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제대로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았고, 저도 아이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렇게 소리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아이가 천천히 손에 든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돈하더니 평온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몸을 돌려 연회장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은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심장 박동 위에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늘지만 단호한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제 딸 이윤주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건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는 손을 뻗어 아이를 잡으려 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윤주야, 너 뭐 하려는 거야? 윤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행복을 상징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혼자서 한 걸음 한 걸음, 원래는 두 사람의 것이었어야 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사람들 끝에 서서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제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한 가닥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먼저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아주 평온해서 오히려 사람을 섬뜩하게 만드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선명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객 여러분, 귀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제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발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그의 평온함에 웅성거리던 하객들도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아래 서 있던 건우의 얼굴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아마 아이가 그저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윤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하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마침내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저를 향해 아주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의 몸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은 제 손에 있는 이 다이아 반지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의 존엄입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자 객석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건우의 얼굴은 다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무대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옆에 있던 그의 아버지가 팔을 꽉 잡았습니다. 윤주는 아래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돌려 자기 뒤에 완전히 굳어버린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아이는 건우를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최건우 씨, 방금 당신이 모욕한 저분은 단순히 웨이트리스가 아닙니다. 그저 한때 잘나갔던 여배우도 아닙니다. 그녀는 제 엄마입니다. 혼자서 고생하며 갓난아기였던 저를 이만큼 키워내신 분입니다. 저를 위해 당신의 꿈을 포기하고 당신의 인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마침내 미세한 떨림이 섞였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닌 힘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의 어머니, 그 아내에게 생명을 주고 길러준 사람조차 존중할 줄 모르는 남자. 그런 남자는 제 남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는 마이크를 들고 모든 하객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네 글자는 마치 폭탄처럼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는 윤주가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오른손으로 조명 아래 비싼 빛을 발하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그 동작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엄숙했습니다. 아이는 반지를 던지거나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 옆 연단으로 걸어가 그 위에 반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마침표 같았습니다. 이 잘못된 사랑과 이 황당한 결혼식에 깔끔하게 찍는 마침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마친 아이는 몸을 돌려 드레스 자락을 축혀들었습니다. 건우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무대를 내려와 넋이 나간 하객들 사이를 지나 놀라움과 동정 혹은 구경거리라는 시선들을 뚫고 걸어왔습니다. 아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딸을 보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치 신성한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온 여기사처럼 겹겹의 사람들을 헤치고 제게로 걸어오는 딸을요. 제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름이나 굴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아직 술자국이 조금 묻어있는 제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값싼 유니폼을 입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리는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몸을 돌려 연회장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폈습니다. 제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우리가 신라호텔의 무거운 유리문을 나서자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해질녘에 서울 화려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는 비 온 뒤 특유의 축축한 풀냄새가 났습니다.
제 검은 유니폼은 바람에 조금 차갑게 느껴졌고 윤주의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호텔 입구의 노란 조명 아래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 도어맨은 우리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앞뒤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윤주의 넓은 드레스 자락이 뒷좌석 대부분을 차지해서 저는 몸을 옆으로 틀고 앉아야 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우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은 엄마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이 기묘한 조합이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 풍경이 흐르는 그림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익숙한 간판들,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이 지금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와 가끔 그걸 따라 흥얼거리는 기사님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윤주를 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차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조금씩 치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홀가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깨가 살짝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주였습니다. 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릴 적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제게 기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느껴졌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짙은 콧소리가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습니다. 차창 밖의 불빛이 아이의 정교한 화장 위에 어른거렸습니다. 아이 섀도는 조금 번져 있었고 속눈썹에는 투명한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 허영심이 엄마를 해칠 뻔했어요. 내가 틀렸어. 나는 그런 겉모습이 행복인 줄 알았어. 정말 내가 틀렸어. 딸의 사과를 듣는 제 마음은 마치 따뜻한 손이 부드럽게 주무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큰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어릴 때처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다 멈칫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손에는 아직 쟁반을 나르다 생긴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등으로 아이의 뺨을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넌 틀리지 않았어. 그저 아직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엄마 잘못도 있어. 엄마가 내 얘기를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 네가 이런 아픈 길을 걷지 않아도 됐을 텐데. 우리 모녀는 그렇게 택시 뒷좌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택시는 은평구에 있는 우리 집, 낡은 아파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눈앞에 익숙한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얼룩덜룩했고 계단불은 깜박거렸습니다. 방금 전에 그 화려한 호텔과 비교하면 이곳은 너무나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하고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건 우리 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제가 늘 쓰는 나프탈렌 냄새와 부엌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간장 냄새가 섞인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우리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윤주는 이미 더러워진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고작 10평 남짓한 우리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실망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베일을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제 뒤로 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제 등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역시 집이 제일 좋아. 저는 웃으며 제 허리를 감은 아이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얼른 가서 씻어. 화장 다 번져서 아기 고양이 같네. 엄마가 국수 끓여줄게. 그날 밤 우리 작은 집에서 윤주는 처음으로 제가 끓인 잔치국수 한 그릇을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만족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딸을 온전히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 또한 진정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요. 시간은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 소동 같던 결혼식이 끝나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조용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큰 비가 내린 뒤 땅은 질퍽하지만 공기는 맑아지고 흙 속에서 작고 새로운 새싹들이 조용히 돋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주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진태 감독님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손에 땀이 벨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김 감독님은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제 근황을 물으셨습니다. 결혼식 날의 일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설한 씨, 내가 이 전화 건 건 영화 찍자고 하는 게 아니요. 당신이 더는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 잘 아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능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돼요. 연기에 대한 당신의 열정과 이해는 아주 소중한 것이니까.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그 열정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건 어떨까? 전해준다는 그 네 글자는 마치 작은 씨앗처럼 이미 황무지가 되어버린 제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예전 촬영장에서 젊은 배우들이 제게 어떻게 역할을 분석해야 하는지 묻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눈빛 하나, 미세한 동작 하나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던 기억도요. 그 나눔의 기쁨을 저는 사실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우리 집 근처에 원래는 구멍가게였던 작은 점포를 빌렸습니다. 간단히 페인트 칠을 하고 나무 바닥을 깔고 두꺼운 커튼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설안의 어린이 연기교실. 처음에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나르던 박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아이들에게 연기를 가르친다니 이상하게 생각했죠. 저를 도와준 것은 윤주였습니다. 아이는 직접 예쁜 전단지를 디자인해서 근처 초등학교와 공원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터넷 메신저로 홍보도 해주었고요. 점점 호기심을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학생들은 그렇게 1명에서 3명, 그리고 10대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동네 아이들이었습니다. 활발한 아이도, 수줍음 많은 아이도 있었죠. 저는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동물을 흉내내고 크고 또렷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몸과 표정으로 온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법을 가르쳤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겁을 내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자신감 있게 모두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의 상처가 그 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에는 새로운 중심이 생겼고 윤주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아이는 회사에 복귀했지만 그곳의 분위기가 숨막힌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의 동정어린 호기심이 불편하다고 했죠. 석 달쯤 지나 아이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제게는 말도 없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야 알려주었죠. 저는 순간적인 충동일까봐 걱정했지만 아이는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래 생각했어. 더 이상 돈과 직급을 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아이는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직접 그린 여러 장의 디자인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나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카페. 저는 아이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었습니다. 제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몇 년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우리 집 골목 모퉁이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디자인부터 인테리어, 테이블과 의자, 접시를 고르는 것까지 전부 혼자 해냈습니다.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며 까맣게 타고 야위었지만 얼굴의 미소는 점점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의 카페 이름은 윤주의 구석이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고 테이블은 대여섯 개뿐이었지만 한쪽 벽면 전체가 헌책방에서 구해온 좋은 책들로 가득 찬 책장이었습니다. 가게에는 늘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고 공기 중에는 언제나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최건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집에서 신문을 보다가 사회면의 작은 구석에서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모 기업이 이미지 손상과 투자 실패로 한국 지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규모 감원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이나 고소함도 없었습니다. 정말 조금도요. 그저 인생이란 때로 참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착같이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돌아보면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신문을 조용히 반으로 접어 재활용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속하지 않았던 한 부분을 함께 버리는 것처럼요. 이제 제 삶은 아주 단순하고 규칙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 오후에는 연기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고 남은 시간은 거의 윤주의 카페에서 보냅니다. 윤주의 구석은 이제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커피가 특별히 맛있거나 디저트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바닥과 책장에 따뜻한 빛 조각들을 내려놓습니다. 공기 중에는 커피 향과 오래된 책종이 냄새가 있고 종종 제 연기교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이곤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카페로 달려와 코코아를 한 잔씩 시키고 구석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만화책을 봅니다. 아이들은 떠들지 않고 조용히 가끔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하면 서로 속삭이며 킥킥거릴 뿐입니다. 김 감독님도 가끔 오십니다. 늘 혼자 오셔서 창가 자리에 앉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블랙커피 한 잔을 시켜 조용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후 내내 앉아 계시곤 합니다. 가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기도 하십니다. 우리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지만 그 무언의 교감과 감사를 저는 마음으로 다 압니다. 저도 가게에서 어엿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윤주를 도와 컵을 닦고 손님에게 차를 가져다 주고 가끔은 제가 잘하는 쿠키를 구워 단골 손님들에게 맛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바쁘지만 피곤하지 않고 평범하지만 충실한 삶.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갓 구운 쿠키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윤주가 손을 닦고 다가와 쿠키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이는 카운터에 기대어 가게 안에 따뜻하고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저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를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고 비싼 선물을 사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후의 햇살 속에서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엄마랑 같이 우리 가게에 앉아서 커피향 맡고 아이들 웃음소리 듣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야. 딸의 말을 듣자니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여 쿠키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아이에게 눈물 보이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 기음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제 모든 감회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로운 모녀 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카페는
자석처럼 많은 따뜻한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좀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동네 이웃들도 이제는 자주 가게에 들러 수다를 떨고 갑니다. 연기교실 학부모님들도 이곳을 아이들 픽업을 기다리는 휴식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피를 나누지 않은 대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자주 차를 마시러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쯤으로 보이셨죠. 그날은 낡은 가방을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제 앞에 오셔서 조금 멋쩍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실례인 줄은 알지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제가 출연한 항구의 황혼을 본 제 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가방에서 비디오 테이프 한 개를 꺼내셨습니다. 테이프 케이스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 시절에 녹화해둔 겁니다. 이제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기념으로 간직하십시오. 저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건네받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연기하던 모습을 다시 본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윤주와 저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집에서 더는 쓰지 않던 낡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찾아내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그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TV 화면에 잠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나타나더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아주 젊었습니다. 투박한 옷을 입고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채 맑으면서도 어딘가 고집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제 곁에 앉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예뻤다. 저는 웃으며 그 시절 영화 촬영 때의 재미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두에서 비를 맞는 장면은 사실 한여름에 찍어서 모두 더위에 지쳐 쓰러질 뻔했다고, 남자 주인공은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화물선 난간에 올라가야 하는 장면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려 혼났다고, 그리고 아이의 아빠 이서방이 바로 그 장면에서 렌즈를 통해 긴장한 남자 주인공을 계속 격려해 주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렇게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제가 30년간 봉인해 두었던 예시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과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딸과 온전히 공유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 윤주는 먼저 집에 쉬러 갔습니다. 가게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에 가지 않고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타서 김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던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의 은평구는 하루의 소란을 벗고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가로등은 서늘한 공기 속에서 따뜻한 노란빛의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오토바이 한두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은 유성처럼 어둠을 갈랐다가 골목 끝으로 금세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사건들 같았습니다. 어떤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어떤 것은 삶의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가게의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이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등 뒤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며 문득 제 인생이 이 작고 조용한 그림자 속에 압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처럼 화려했던 순간도 있었고, 묵묵히 쟁반을 나르는 웨이트리스처럼 초라하고 고단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지금 이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평범하게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워진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이 손은 젊었을 때 카메라 앞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 손은 기저귀를 갈고 밥을 짓고 술잔 가득한 쟁반을 흔들림 없이 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겨울에 설거지를 하면 손이 붉게 얼어터지고 손톱 밑에는 씻기지 않는 기름때가 끼곤 했습니다. 그때는 윤주가 마음 아파할까봐
제 손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이제 이 손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바닥의 주름 하나하나에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년여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신라호텔에서의 그 굴욕적인 결혼식부터 지금 이 평온한 밤까지 마치 한평생이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김 감독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 후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 윤주는 그렇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로 구석에 잊혀진 아무런 가치 없는 웨이트리스가 되었을까?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거친 숫돌처럼 제게서 많은 불필요한 기대와 환상을 깎아냈지만 동시에 제 내면의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부분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마음에 담아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진리는 아니고 60 넘은 이 늙은이가 반평생을 바쳐 얻은 작은 깨달음입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저와 같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려 합니다. 그 마음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저는 알겠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배우의 꿈을 포기한 것이 윤주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위대한 희생으로 여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로 인해 아이가 더 성공하고 행복해지기를 은연중에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 날, 제 희생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만 자아가 없는 빈 껍데기가 되기보다 아이에게 피와 살이 있는 진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것을요. 엄마도 꿈이 있었고 실수도 했으며 넘어진 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이 너를 위해서라는 이름의 그 어떤 희생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자녀분들께도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제 딸 윤주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많은 부모님들처럼 자식이 커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 친척들 앞에서 우리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결코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훨씬 더 미세하고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얄팍한 기준으로 당신의 가족을 평가할 때 당신이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크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저는 윤주가 무대 위에서 제 어머니의 존엄이 가장 값비싼 보석이라고 말하던 그 눈빛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망설임 없는 옹호야말로 늙어가는 부모에게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의지가 됩니다. 그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나 값비싼 선물보다도 부모의 낡아가는 마음을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는 매일 휴대폰과 TV를 켜고 누가 성공했고 누가 큰 돈을 벌었으며 누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지 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 돈과 지위, 명성으로 자신과 타인의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최건우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 심지어 사람의 존엄까지도 가격으로 측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또한 언제나 김 감독님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먼지에 덮인 보석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분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부와 지위도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선택,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선량함과 존엄이야말로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함께 해줄 유일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항상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양심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컵에 남은 마지막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차는 이미 조금 식었지만 그 은은한 향기와 뒷맛은 입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먼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려 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집에는 제 사랑하는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제 이름은 박설한, 올해 60이 넘었습니다. 저는 배우였고 웨이트리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 인생의 한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마치 입었다가 언젠가는 벗어야 하는 무대 의상처럼요. 제 평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정체성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가는 이 여정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